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네가 나를 도와줬어야 내가 살 수 있단다. 실록에 기록된 조선 최대 스캔들, 세자빈 봉씨와 궁녀 소상의 위험한 미래, 화려한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혀 남편의 무관심 속에 시들어갔던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성군 세종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을 밤잠 설치게 만든 최악의 왕실 스캔들, 두 번이나 공들여 고른 며느리 봉씨가 세자 문종을 외면하고 궁녀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가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그날 밤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에게도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두 번이나 공들여 고른 며느리가 첫 번째 빈 김씨가 사랑을 얻겠다고 뱀을 태운 가루를 세자의 신발에 뿌리고 신발짝을 들고 주술을 외우던 그 기괴한 풍경, 두 번째 세자빈은 세자가 아닌 동성 궁녀와 한 이불을 덮다 들통난 사건,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통곡했던 세종의 눈물과 사랑에 미쳐 파멸을 선택한 여인의 비극, 경복궁의 깊은 밤, 촛불은 제 몸을 다 태워가며 일렁였지만 임금의 눈은 도무지 감길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세종의 어깨 위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자식 걱정이 큼지막한 바위처럼 내려앉아 있었죠.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김씨가 주술을 부리다 들통나 쫓겨났을 때 왕실의 체면은 이미 진흙탕에 처박힌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도대체 내 집안은 왜 이 모양인 걸까? 성군이라 칭송받는 그였지만 정작 제 아들의 방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세종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빈 김씨가 사랑을 얻겠다고 뱀을 태운 가루를 세자의 신발에 뿌리고 신발짝을 들고 주술을 외우던 그 기괴한 풍경을요. 그것은 단순히 무식한 여인의 집착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가 미쳐가는 신호였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죠.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도덕과 학문만 따졌더니 오히려 탈이 났던 걸까요? 세자가 눈길이라도 줄 만큼 고운 아이라면 사내가 아내를 아끼게 되면 모든 일이 순탄해지지 않겠소. 그렇게 용모가 빼어난 봉녀의 딸 봉씨가 선택되었습니다. 19의 꽃다운 나이, 목선이 우아하고 안면이 고운 그녀가 입궐하던 날, 세종은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듯했습니다. 아들 이향의 얼굴에도 잠시나마 만족스러운 기색이 비쳤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넨 연려전 한 권이 그 어린 여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족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봉씨가 그 책을 받아들 때 살짝 굳었던 미간을 세종은 그저 수줍음이라 여겼던 걸까요? 충과효, 그리고 절개. 이 글자들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줄 것이다. 세종은 그리 믿었지만 봉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법도와 차가운 경전 속에서 그녀는 벌써부터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각, 세자 이향은 침소가 아닌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렵, 세자 이향의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의 바다에 침잠하는 것으로 아내라는 존재의 공백을 메우려 했죠. 첫 번째 아내의 주술 사건 이후 그는 여인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봉씨가 아름답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에게 아내란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이거나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숙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글을 읽으며 봉씨를 외면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녀의 그림자를 보면서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학문은 배신하지 않으나 여인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으니 이 양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차가운 벽을 쌓았습니다. 봉 씨의 가슴 속에 독이 차오르는 줄도 모른 채 그는 고결한 성군이 되기 위한 길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색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죠. 여인이란 결국 제 욕망을 위해 뱀의 가루를 뿌리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는 책장 넘기는 소리로 아내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문 밖에서 봉 씨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칠 때마다 이 양은 더욱 꼿꼿이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아내를 안는 것보다 성현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에겐 훨씬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내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왕실의 대를 이어줄 정숙한 인형이다. 그 무심한 생각이 봉 씨의 가슴에 얼마나 날카로운 얼음 가시를 박아 넣는지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남편인 세자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세자는 학문의 깊이가 바다와 같고 성품이 어지럽으나 아내에게만큼은 바위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자는 밤낮으로 글만 읽었죠. 책 속에 든 성현의 말씀은 그리도 귀히 여기면서 정작 제 침소에서 떨고 있는 어린 아내의 마음 한 조각은 들여다볼 줄 몰랐던 걸까요? 봉 씨는 매일 밤 화려한 비단 침구 위에 홀로 앉아 세자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멀리서 들리는 당직 내시들의 기침 소리와 바람에 서걱거리는 대나무 숲의 울음뿐이었죠. 어찌하여 나를 이리도 외면하시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녀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덩이가 들어앉았습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세자빈인데 궐 안의 나인들조차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만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 지독한 소외감과 모멸감은 서서히 독이 되어 그녀를 잠식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봉 씨의 방에선 술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그녀는 본 모습을 잃었습니다. 궁녀들에게 이유 없는 매질을 퍼붓고 담장을 넘겨다 보며 나를 좀 봐달라 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요. 세종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니 이것은 왕실의 수치를 넘어 국법을 뒤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여운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가 저 넓은 방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왕실의 엄격한 기강을 생각하면 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봉 씨야, 내 어찌 그리 품행이 단정치 못하느냐. 조금만 참아라. 곧 세자도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지 않겠느냐. 세종이 타일러도 보았지만 이미 봉 씨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죠. 성현의 말씀이 밥을 먹여주는가, 아니면 이 시린 가슴을 데워주는가.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인형으로 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결한 세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여인의 생기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궁의 아침은 늘 똑같은 경전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봉 씨 앞에 앉은 여사는 쉼없이 열녀의 도리를 읊어댔지만 봉 씨의 귀에는 그저 벌의 위민거림처럼 들릴 뿐이었죠. 추앙받는 열녀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지아비의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데 봉 씨는 어느 날 참다 못해 그 무거운 책을 방구석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경악하는 여사의 눈빛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이미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세자는 늘 바빴고 시아버지는 나라를 만드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그 위대한 성군에게 구석방에서 늙어가는 며느리의 고독 따위는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지독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봉 씨는 술을 찾았고 그 다음으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어린 궁녀 소상이었습니다. 13이나 어린 그 보드랍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마주했을 때
봉 씨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혼자가 싫은데 누가 곁에 있어주겠느냐?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실은 벼랑 끝에 선 이의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봉 씨는 소상을 제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죠. 봉 씨의 낮은 목소리에 소상은 몸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세자빈의 악명 높은 매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양새였죠. 하지만 봉 씨의 손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상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비단만 만지며 자란 봉 씨의 손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했지만 거기엔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세자의 차가운 등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났지요. 그날 밤 이후 봉 씨의 방은 소상의 차지였습니다. 봉 씨는 소상에게 자신이 입던 비단옷을 내어주고 맛난 음식을 몰래 챙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짐승이 다른 짐승의 체온을 갈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소상아,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세자 저하도 전하도 이 궁궐에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데 오직 너만이 나를 보는구나. 봉 씨는 소상을 옆에 눕히고 그녀의 숨소리를 듣는 것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였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감정은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순식간에 위험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봉 씨는 소상을 안았습니다. 남녀의 정을 통하듯 그녀를 탐했고 그녀에게서 자신이 얻지 못한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소상은 겁에 질려 울먹였지만 권력을 쥔 빈의 명령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궐 안의 소문은 쥐새끼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자빈 마마가 소상이란 아이하고만 밤을 보낸다더군. 대식이라니, 여인끼리 정을 통한다니.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봉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금기된 품 안에서만 그녀는 비로소 여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소상은 그날 밤의 감촉을 기억합니다. 빈의 방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글픔이 진동했습니다. 봉 씨는 소상을 억지로 끌어안고는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내 손은 이리 따뜻한데 어찌 저와의 손은 그리도 차가우신 거냐. 소상은 무서웠습니다. 빈의 몸에서 전해지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자신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죠. 소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굶주린 짐승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상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 앞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다정하다가도 때로는 소유욕에 미친 괴물처럼 변하는 봉 씨를 보며 소상은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부정한 비밀이 영원히 문틈 밖을 나가지 않기를. 그러나 비밀은 무거울수록 바닥으로 가라앉는 법이 아니라 가벼운 연기처럼 온 대궐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경복궁의 오후,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대궐 지붕을 짓누를 듯했습니다. 세종은 서재에서 전라도 감사의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보고서에 적힌 글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임금의 눈을 찔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치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며느리가 조선의 국모가 될 세자빈이 감히 궁녀와 더불어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세종은 소문이 그저 뜬구름 같은 거짓이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세상이 아는 일을 더는 덮어둘 수 없었죠. 내 잘못인가? 내가 너무 성현의 도리만 강요했던 걸까? 아니면 내 아들의 무심함이 저 아이를 괴물로 만든 것인가? 세종은 신의주를 불러 직접 신문을 명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왕으로서 내리는 단죄이기 이전에 시아버지로서 겪어야 하는 참담한 실패였으니까요. 마침내 대면한 며느리 봉 씨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마저 감돌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고왔던 미색은 간데없고
초췌한 몰골엔 서늘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애써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봉씨야, 나는 너를 믿고 싶다. 그러니 시아버지인 내게 사실대로 말해다오. 소문이 다 무엇이더냐. 내 입으로 직접 말하면 내가 믿어주마. 그것은 임금의 문초라기보다 제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한 가장의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세종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봉씨는 처음엔 억울하다며 발러바쳤지만 조여오는 증거들 앞에 이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전하, 저는 아닙니다. 소상과 단지 그년들이 서로 남자와 여자처럼 흉측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지켜보며 꾸짖었을 뿐입니다. 봉씨는 제 살기를 찾기 위해 그토록 아꼈던 소상을 한순간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제 품에 안고 온기를 나누던 아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이죠. 그 비겁한 외침을 듣는 순간 세종은 조용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사랑조차 아니었단 말인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장난치였고 들통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었단 말인가. 물러나거라. 세종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에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아버린 자의 서늘한 마침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난생 처음으로 성현의 책이 아닌 독한 술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봉씨의 자백 아닌 자백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신하들은 넙죽 엎드려 경쟁하듯 소리쳤죠. 폐하, 이것은 단순히 아녀자의 기행이 아닙니다. 왕실의 정통성과 조선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대죄입니다. 세자빈이라는 신분으로 궁녀와 대식을 하다니 천치가 개벽할 일입니다. 극형에 처하여 본보기를 보이소서. 그들의 목소리엔 도덕적 공분도 있었지만 왕실의 치부를 들춰내어 자신들의 명분을 세우려는 묘한 권력의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아우성 속에서 홀로 고립된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빈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그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었건만, 한글을 만들고 음악을 정리하고 백성의 배를 불렸건만, 정작 내 자식의 마음 하나는 왜 만들지 못했는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쇼신 지자治国 빈天下. 그가 평생을 받들어 온 이 8글자가 이토록 허망하고 비겁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예리와 도리를 가르치면서 정작 제 며느리는 외로움에 지쳐 인륜을 저버린 괴물이 되게 방치했으니 말입니다. 한편 감시 속에 갇힌 봉씨는 텅 빈 방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울어주던 소상의 맑은 눈망울일까요? 아니면 이제 곧 목을 죄어올 죽음의 그림자일까요? 그녀가 저지른 반항은 너무나 짧았고 그 대가는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 책을 더 빨리 던져버릴 걸. 차라리 더 마음껏 술을 마시고 더 뜨겁게 사랑할 걸. 그녀의 방엔 이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그녀의 목숨을 요구하는 신하들의 서슬퍼런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436년 초겨울, 세종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봉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즉시 궁 밖으로 내치라. 사약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채로 영혼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처벌이었죠. 며느리 넷을 모두 잃어버린 세종은 이제 위험 있는 군주가 아니라 자식 농사에 실패한 늙고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덕이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인간을 움직이는가? 나는 평생 글 속에 답이 있다 믿었거늘. 세종은 평생을 바친 학문이 무색해지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 대문이 거대하게 열리고
소복을 입은 봉 씨가 가마에 실려 떠나갔습니다. 궐 안의 나인들과 관리들은 구경하듯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역사에서 왕실의 족보에서 깨끗이 지워진 유령이었으니까요. 가마 속에서 봉 씨는 단 한 번도 창을 열어 궁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이유가 없었겠죠. 그곳은 그녀에게 화려한 지옥이었을 뿐이니까요.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 봉여의 피눈물 섞인 통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는 기쁨보다 가문의 멸문지화를 걱정해야 하는 수치심 사이에서 오열했습니다. 봉 씨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려 건조한 광야 같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칼을 내주었다고도 하고, 혹은 제 손으로 딸의 숨통을 끊어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고도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은 1450년 5월 30일에 서거했습니다. 그의 나이 59이었습니다. 위대한 임금이지만 불행한 아버지였던 그는 죽기 전까지 며느리들의 일을 떠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패자가 되어 사라진 봉 씨의 그 시린 고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소상의 품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단순히 부정한 쾌락이 아니라 나를 제발 사람으로 봐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다면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세종은 서거하는 그날까지도 이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달빛 어린 경복궁 담장 너머로 아직도 그날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위대한 왕의 눈물과 그 눈물조차 닦아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생애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무엇이 정답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역사의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자빈 봉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륜을 저버린 죄인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가련한 여인일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